여러분의 꿈을 방해하는 것은 나이일까요? 아니면 스펙? 아닙니다. 안 좋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입니다. 이게 내 안에 침투하면요, 내 꿈을 야금야금 맛있게 갉아먹는 거예요. 마치 영화 연가시에 나오는 기생충처럼 나도 모르는 새 들어와서 나에게 이상한 행동과 결정을 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시행착오를 해결해 나가는 입장에서요, 나름대로 알게 된 사람 파악하는 방법, 특히 꿈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피해야 하는 치명적인 유형의 사람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만 확실히 피하면 나머지는요, 느슨하게 알고 지내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오늘 구충제 하나를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정서가 과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한 목표들은 각각 다르겠지만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면 그걸 이루기까지는요, 꽤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은 한 가지 일에 정신을 몰두해서요, 파고 들어야 돼요. 그때 일어나는 내 나태함, 게으름 이런 건요, 정신 다잡고 그냥 하면 됩니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강력한 회방꾼이 바로 옆에 있다면, 특히 나를 감정적으로 흔들어 놓는 사람이 근처에 있다면 목표는커녕요, 오늘 하루 제정신으로 뭘 하기도 어렵습니다. 정서적인 요인이 집중해서 뭔가를 하는데 엄청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정신을 흐려놓는 이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공통점을 보인다는 겁니다. 눈에 띄게 극단적인 언어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요, 은행 같은 게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좀 냄새 나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냄새 안 좋네, 좀 오버해봤자요, 똥냄새 나네, 이 정도 합니다. 하지만 극단적 표현을 하는 사람은 좀 달라요. 내 콧구멍에 썩은 짐승 시체를 집어넣는 그런 냄새야,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듣는 사람이 이미지로까지 연상이 되도록 표현을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이 유형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기분 나빠서 이게 아닙니다. 그들의 말이 우리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맨의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을 잠시 소개하면요, 이 책은 사람들이 결정이라는 걸 할 때 직관과 논리적 사고가 어떻게 충돌을 하는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직관에 대한 설명으로 책의 가장 초반에 설명하는 게 점화 효과라는 개념이에요. 이 점화 효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심리학자 존 바그의 실험입니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접한 정보가 그들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관련된 단어들을 줍니다. 예를 들면요, 회색, 주름, 이런 단어들이에요. 이걸로 이루어진 문장을 만드는 과제를 줍니다. 이후 참가자들이 실험실을 떠날 때 이 단어들을 사용한 것만으로도요, 그들이 평소보다 느리게 걷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참가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노인과 관련된 단어들의 영향을 받아서요, 행동까지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노인이나 노화, 이런 직접적인 단어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접하는 소리와 이미지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게 행동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표현,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의 경우는요, 과격한 정서를 가진 사람이 비판적 성향까지 함께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중요 인물이라도 무조건 멀리합니다. 물론 비판적 의견이라는 건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부족한 점을 알게 될 수도 있고요, 최신 트렌드나 기술에 대해서 알게 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과격한 비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판이라는 속성에 정서적 표현, 감정적 표현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요, 해석의 방향도 당연히 개선보다는 좌절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판단이지만 이런 류의 사람은 가급적 멀리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서란 건요, 꼭 감정 표현이 풍부한 것만 극단적인 게 아니죠. 나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 또한 정서의 마이너스 버전 극단입니다. 나는 너랑 일 얘기만 할 거야. 그냥 컴퓨터처럼 1과 0으로 이루어진 사실만 이야기하자. 이렇게 인간성이 완전히 제외된 대화는
당연히 결론, 증거, 타당성, 반박 이런 류의 메시지가 맴돌 수밖에 없게 됩니다. 대화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제 내가 뭐 먹었는지 알아? 내가 어제 시장에 갔거든? 이렇게 말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뭔가 결여된 상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해. 그리고 너가 뭘 먹은 거하고 나랑 무슨 관계가 있지? 내가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조차도 예전에는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필요했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누군가는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2022년을 기점으로 이런 사람은 멀리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챗 GPT 출시 시점이죠. 인간성이 결여된 사람은요, 절대로 인공지능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월 정액 $20 정도만 내면요, 충분히 대체 가능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필요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굳이 참고 만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정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인간적이고 젠틀한 사람으로 보이는 인물 중에는요, 그 인간성이라는 걸 가지고 서로 잘 지내고 잘 소통하고 이런 본연의 기능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 목표를 위한 의도로서 활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칭찬이나 위로, 인정 같은 표현은 사회가 각박해질수록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귀중한 그런 소통 방법이죠. 근데 이런 희소성을 악용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인정을 해서 칭찬하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요, 아첨으로써 활용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진정성이 없는 거죠. 아니, 그냥 예쁜 말 쓰겠다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죠, 당연히. 근데 아첨에는요, 심각하게 결여된 요소가 있습니다. 건강한 피드백 활동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대단해, 최고야, 멋져, 이런 말들 잠깐 듣기엔 좋습니다. 근데 이 칭찬이라는 건요, 우리 뇌의 보상 구조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2023년 일본 도후코 대학교 후지와라 연구팀은 독특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칭찬과 아첨이 각각 뇌의 어떤 영역을 자극하는지 fMRI를 통해서 관찰했습니다. 둘 다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을 했는데요, 진짜 칭찬을 했을 때 특히 활성화되는 영역은 측좌핵과 후방 대상 피질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뇌에 측좌핵이 활성화되면요, 보상을 받았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긍정적 감정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칭찬받는 행동을 계속 하고 싶어지고요. 후방 대상 피질은 과거의 기억을 되돌이켜서 다시 생각하고 재구성하는데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진정한 칭찬을 받으면 스스로 과거를 떠올려서 미래는 더 개선하고 발전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아첨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도 별 도움도 안 되고 그냥 기분만 살짝 좋고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안 좋게 표현하면 기분만 좋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예요. 더불어서 아첨이라는 건요, 명확한 의도가 들어있는 행동입니다. 상대가 실제로는 마음에 안 드는데 뭔가를 얻고 싶어서 하는 말이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첨을 듣고 즐기면 나중에는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어떤 대가인지는요, 이야기를 통해 설명드리는 게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에서요, 이 리어 왕은 브리튼이라는 국가의 왕입니다. 근데 왕이 노쇠해서요, 세 딸에게 자신의 국가를 나눠주려고 해요. 이때 딸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상속을 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 딸 거너릴은요, 시력과 자유, 희귀한 보물보다도 아버지가 더 소중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왕국의 3분의 1을 받았습니다. 둘째 딸 리건은 아버지의 사랑 외에 세상 모든 것은 원수와도 같다 라고 말하고요, 왕국의 3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근데 셋째 딸 코델리아는요, 자식된 도리로 사랑할 뿐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듣기에도 대답이 좀 아쉽죠? 하지만 셋째는 진정성을 가지고 답을 한 거예요. 자식이 할 수 있는 모든 도리를 다해서 국왕을 섬겼던 겁니다. 하지만 왕은 순간적인 판단력이 흐려져서요, 셋째 코델리아와는 부녀의 정까지 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상속은 거너릴과 리건에게 다 갔어요. 하지만 다 주고 나니까 국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하시는 것처럼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첫째 거너릴은 상속을 다 받고 나니까 노인네가 망령이 들었다 하고요, 하인들에게도요, 왕 앞에서 예우를 다하지 말고 게으름을 피워서 기분 나쁘게 느끼게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둘째 딸 리건 사과를 하라고 말을 해요. 오죽하면 리어 왕이 내가 누구라는 것을 나에게 말해줄 사람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광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리어의 그림자다. 아첨을 즐긴 자는 아첨꾼의 목표가 달성되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리어 왕도 결국에는 이렇게 말을 하죠.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이 뱀의 이빨보다 더 날카롭다. 세 번째는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사람입니다. 정서가 과격하거나 아첨 잘하는 사람은요, 알아채는 게 문제지 알고 나면 그냥 멀리하면 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은 쉽게 해결이 안 돼요. 기생충 중에도 메디나충이라는 게 있거든요. 2010년 연구 이전에는 오로지 인간만을 숙주로 한다고 알려졌던 그런 기생충입니다. 사람의 소화기관에 기생을 하다가요, 산란기가 되면 발까지 살을 뚫고 내려와서 피부 표면에 뜨거움과 통증을 일으키고요. 사람이 열을 식히려고 물에 들어가면 거기서 산란을 합니다. 익숙한 내용이죠. 영화 연가시에 나오는 증상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이 기생충은 직접 빼내는 것 외에는 기원전 1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어요. 파피루스에 적었던 그거대로 지금까지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중에도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사람을 가두고요, 이익을 챙겨요. 그러다가 탈출을 하려고 하면 계략을 꾸며서 낭떠러지로 밀어버립니다. 이 사람의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유형 어디서 들어봤는데 생각나실 거예요. 영상 첨부 드리겠습니다. 통제 유형은 눈치채지 못해서 멀리할 수 없는 이런 유형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데 관계나 이익 구조 때문에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잡힌 이 빌미가 뭔지, 내가 얻고 있는 실질적인 이익은 뭔지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호만스의 사회교환 이론에 따르면요, 사회적 관계라는 건 내가 얻는 보상과 그걸 얻기 위한 비용을 비교해서 관계를 유지하거나 종료하는 이런 교환의 개념에서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꼭 돈을 내고 받고 이런 게 아니라요, 감정적인 안정감, 사회적 지위, 이렇게 다양한 교환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요, 내가 어디 이사님한테 물심부름, 잡심부름 이런 거 몇 번 하면요, 너는 이제부터 내 라인이다 이런 이야기 듣는 이런 상황도요, 사회적 교환이 일어난 겁니다. 통제 유형이 나한테 주는 유익과 내가 통제 당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나열을 해서 써보세요. 정확히 뭐를 대가로 내서 뭐를 얻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이걸 유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만둬야 하는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엄청 잘생긴 친구가 나랑 놀아주는 대신요, 뭐를 하고 놀지 어디를 갈지 내 선택권은 전혀 없어요. 이때 내가 얻는 거 뭐가 있을까요? 나도 같은 부류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분?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잃는 거는요, 하루 종일 자율성 상실돼서 막상 집에 오면 스트레스 받음. 이거 두 개를 실제로 써서요, 목록화를 하면 생각보다 쉽게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더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른 대인관계와의 비교입니다. 내가 보편적으로 하는 관계들과 비교를 했을 때요, 이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다음 할 거는요, 대체 자원의 탐색입니다. 내 성향을 잘 들여다보니까 잘생긴 사람을 너무 선호해요. 예를 들자면요,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막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날 게 아니라 아이돌 팬클럽을 가입해서 활동을 해본다든지 그러면 됩니다. 내가 통제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건요, 분명하게 이 사람이 나한테 공급하는 이익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찾아보면요, 다 대안이 있어요. 이때 심리적인 도움이 있다면 대안을 선택을 하는 결정에 힘을 실어줍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거나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이런 상담에 대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안 설정이 완료되면요, 실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통제 유형의 가장 강력한 힘은요,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너 다른 대안 없을걸, 이 주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생기면 끝나는 일인 거예요. 만약에 말이 안 통해요, 그럼 그냥 다 차단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이사를 가든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관계 계산이 끝나고 거기다 대안까지 있으면 벗어나는 방법은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첫 번째로 정서가 과격한 사람은 극단적인 언어 표현으로 감정을 흔들어서요, 목표 달성을 방해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접한 부정적인 표현이 우리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성이 없는 사람은 관계에 의도적인 행동이 너무 많고 아첨을 잘합니다. 이는 진정한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을 통해서 아첨의 위험성을 알아봤고요.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사람은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익을 챙깁니다. 사회교환 이론을 통해서 얻는 보상과 비용을 평가하고 대체 자원을 탐색하여 이 관계에서 벗어나 보시기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요, 내가 무엇 때문에 힘이 들고 아무리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뛰어도 왜 지금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지 감이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관계부터 천천히 정리하고 조율해 나가다 보면요, 어쩔 때는 점점 인간관계가 사라지는 기분도 들지만요, 그 중에는 분명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꿈과 목표를 더 즐겁게 성취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이 앞으로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용 받아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